민소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콜콜의 이슈잡부 조한무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제 우리 얘기를 하자마자 예. 윤석열 체포영장이 기각됐어요. 제가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네가 맞았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뭐 이양문 거 아니지? 졸고 있었던 게 아니야. 한무가 맞았어. 걱정 말라고 그랬잖아요. 미안합니다. 쏘리. 아니 진짜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이게 기각이 될까 했거든요. 진짜 기각되네. 저는 기각을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어떻게? 네. 한무 씨는 예상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 7시 55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연합에서 먼저 떴고 네. 제가 저희가 정식 법조 출입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건너서 받았는데 아마 7시 55분쯤 그 특검팀에서 기각 사실을 공지했다고 합니다. 그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영장 기각 사유도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피의자가 네.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는 게 기각 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 씨한테 잠시 인신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아니 이제 뭐 출석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만으로도 그냥 구속을 체포를 안 시키겠다고 해주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근데 어제도 왜 그런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이게 약간 좀 원래는 사실 도장 찍고 그냥 바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이게 다른 사건들보다 좀 지금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문 기자도 좀 불안하다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네. 이게 좀 확실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예, 그렇죠. 그 영장 청구하고 나서 발부되기까지 하루가 넘게 걸렸어요. 한 26시간 정도 됐는데요. 애초에 이 결정을 하는 것에 하루 이상 쓴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긴 하고 그리고 특별히 다른 영장들과 뭐 차이를 둘 만한 법적 근거도 없거든요. 길어야 반나절. 그러니까요. 이제 막 퇴근하고 이제 교대하고 하는 시간을 감안해서 딱 그 정도의 결정이 나는 게 정상인데 그 심사 대상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어쨌든 판단이 길어지는데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래서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길어진 것 자체가 일종의 좀 특혜 요소가 좀 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이 결정한 사유 자체도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 어제 한무 씨가 그 직위원이 뭐 시간으로 윤석열을 풀어준 것처럼 그러니까. 또 해괴한 좀 논리를 또 들이대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셨고 제가 뭐 그렇게까지 하겠냐 이런 의견이었는데 너무 서운했다. 아니랬다. 아니랬대요.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이 속물이 되어가는 게 아닐까 긴장감이 없어. 긴장감이 아직.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제 하나의 세트라고 보는 게 맞다. 이제 경찰 수사랑 특검 수사는 이제 분리해서 보는 게 어쨌거나 판사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기도 했고 실제로 그런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준 걸로 저는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 어제 전망을 하면서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로 만약 기각을 한다고 했을 때 좀 기각 결정 좀 근거 논리를 좀 마련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아마 영장 판사가 이제 윤 씨 측의 말을 그대로 받았을 때 그것도 좀 이상하다고 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를 좀 이거를 좀 받아서 이걸 기각하는 사유로 드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 웃긴다 아주.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네. 장고 끝에 악수. 아니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법원이 받아준 것부터가 일단은 윤석열에게 너무 지나치게 이 내란수계한테 편의를 봐주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이건 내란 사건이란 말이죠. 대다수의 사건들이 이 사건보다 중한 사건은 없을 겁니다. 지금 아마 영장 판사가 이제 접했던 사건들 중에 이게 아마 제일 센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청구가 되면 이제 신속하게 발부해서 집어넣는 게 통상적이고 왜냐하면 신속성과
이제 밀행성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통상적인데 당연히 그래서 윤 씨처럼 뭐 의견서를 낸다거나 이런 절차도 있을 수 없죠. 혹여나 만약에 일반 국민들이 저는 경찰 말고 검찰이 조사하면 갈게요. 어딜 감히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완전 괘씸죄로 그냥. 그렇죠.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쵸.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오히려 이런 거는 본 사건 재판에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당형 사유. 그렇죠.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이거 말도 그냥 애초에 모든 게 지금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재판은 지괴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네. 어떡해? 나 진짜 또 겁나네. 또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아니 근데 심지어 지금 윤석열이 완전 이미 그 태도가 피의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이 자체를 재판이며 뭐 이 수사기관들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뭐 완전 이미 아직도 자기가 왕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아니고 왕 같아. 그러니까 뭐 아니 내가 조사 자체 거부하는 게 아니고 나를 찾아오든지 예전에 김건희한테 황제 수사했던 것처럼 나를 찾아오든지 아니면 뭐 서면 조사하면 그런 건 내가 응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보통은 그런 태도 자체도 체포 가능성을 높이는. 보통은 그럼 너 체포. 그래서 그런 요인이죠. 마치 자기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라고 여기는 거고 그런 얘기를 국민들한테 하는 거기도 하고 그쵸. 사법부에 하는 거거든요. 이게 법치를 약간 조롱하고 능멸하는 행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인간을 아직도 못 잡아놓고 진짜. 근데 문제는 일단 기각된 거니까 이건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빨리 뭐 다음에 어떻게든 다시 잡아넣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뭐가 있죠? 일단은 어제 특검팀이 소환 요청을 했습니다. 그 영장 기각 사실을 공지하면서 네. 28일 오전 9시 토요일이죠. 그때까지 출석하라는 통지를 보냈다고 기자들한테 알렸고요. 그리고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오늘 아침에 윤 씨 측에서 반응을 했습니다. 모르네. 출석하겠다. 근데 웃긴 거는 특검은 9시에 소환을 통보했는데 윤 씨는 10시에 출석하겠답니다. 뭐야? 니들 원하는 시간에 안 가겠다. 뭐 1시간 기다려라 이런 건가? 이거 짜치게 돼. 근데 동생이었으면 진짜 동생이었어? 한 대 때렸다. 근데 너무 웃긴다. 9시에 오라고 했는데 나 10시에 갈게. 약간 이런? 그러니까. 이 피의자야 뭐야? 지가 진짜 황제인 줄 아는 이 특검을 좀 약간 자극하는 태도로 봐야죠. 그걸 가만히 냅두나 싶은데 아니 근데 지금 아까 토요일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네. 지금 목요일인데 네. 토요일이면 너무 아니 뭐 사실 멀다고나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네. 이게 지금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는 거지? 그렇죠. 이게 체포를 하려고 했던 거는 어쨌거나 신속하게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각이 되고 나서 어제 기각이 됐고 지금 한 3일 정도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약간 좀 특검도 좀 애우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아직도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뭐 어떤 의중인지는 아까 특검부한테 전화를 제가 해봤는데 한 3번인도 안 받더라고요. 지금 모든 기자들이 아마 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경찰이 소환 요청을 한 지도 꽤 됐고 특검이 소환 조사 준비를 쭉 해오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 체포가 됐으면 바로 조사를 할 수 있게 신문 준비를 다 해놨을 텐데 그러면 딱 하나죠. 이제 조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겠다. 피의자 쪽에. 이런 거고. 아니 왜 이렇게 피의자를 배려하지? 그러니까요. 이게 일반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제 피의자 방어권 보장 뭐 이런 측면에서는 좀 당연한 조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이미 흘러가고 있죠. 이미 구속 취소된 이후부터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그 뭐 좀 시간을 준다. 만약에 통화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기사가 아마 특검부가 그런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현실에서는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이미
방어권을 과도하게 부상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경찰 조사도 안 받은 상태인데다가 저긴 좀 체포 위기에서도 벗어난 상태인데 당장 이제 어제 되자마자 소환을 그럼 오늘 오전에 해라. 어제 기존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지금 9시에 오라고 했는데 난 10시에 가겠다. 이것부터도 진짜 너무 황당한데 네. 아니 뭘로 보고 지금 이걸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아니 무슨 전직 대통령 대우예요. 얘는 전직 대통령조차도 아닌 거잖아요. 지금 어쨌건 탄핵당한 인간이고 내란 수괴인데 네. 전직 대통령 이전에 이 인간은 지금 내란 수괴 범죄 정말 중대한 범죄자란 말이죠. 그 중대한 범죄자로서 피의자로서 이 대우를 해야 되는데 그 막 완전 전직 대통령이라고 지금 이렇게 해 모든 이 사정기관들이 뭐 법원도 그렇고 그렇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용납하기가 어렵고 아직도 저걸 나돌아다니는 꼬라지를 봐야 된다니 막 잘한다 정혜진 잘한다. 막 용서할 수가 없어. 막 개 산책하고 막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한번 좀 찾아갈까요? 좀 구속 좀 시켜봐요. 어떻게 구속 다시 감옥에 보낼 수 없나요? 그 조사 이후에 특검 쪽에서 좀 어떤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내용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구속 필요성이 있는 피의자일 경우에 네.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네. 집행할 수는 있어요. 아, 네. 그럼 윤석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다만 법원에서 지금 소환 조사를 전제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결정을 한 거잖아요. 윤이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니까 불구속으로 조사를 해라 이런 결정을 해준 건데 네. 그 말은 곧 영장에 적시한 혐의 자체로는 네. 인신 구속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런 헐? 뜻이기도 해요. 헐? 그래서 근데 실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영장 판사의 판단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거기에 깔려 있을 거라고. 갑자기 화병이 생기고 같네. 그렇다면 소환 조사를 할 때 그 네. 윤석열의 인신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 즉 새로운 구속 사유가 생겨야 됩니다. 어떤 거요? 새로운 구속 사유? 일단 최초 구속 영장이랑 이제 지금 체포 영장에 적용되지 않았던 혐의, 예를 들어 외환죄 같은 좀 중대한 혐의를 걸어서 영장을 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 체포 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한해서 지금 소환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 윤이 묵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다든지 이제 수사기관이 판단하기에는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든지 공소장과 상당히 어긋나는 그런 진술을 한다든지 그리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거나 뭐 변호인이 뭐 특검 뭐 니네 특검 법적으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칠 수 있습니다. 그 비협조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증거인멸 우려를 높이는 요소이기도 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조사 과정에서 그런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내용이 많다 보니까 혐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뭐 2차, 3차 소환 조사까지는 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친 뒤에 이제 이런 좀 윤석열 쪽에 좀 비협조적인 어떤 태도 이런 거를 좀 누적시켜 놓고 영장을 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저 꼬라지를 계속 봐야 되는 어쨌거나 그건 구속은 시키려고 할 겁니다. 일단 구속은 거의 확정적이긴 해요. 그게 이제 그 지금 특검팀이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수사가 있잖아요. 그게 내란과 관련돼 있는 수사고 그건 사실 헌재 판결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거의 모든 게 드러난 상태죠. 네. 근데 내란 특검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밝힌 게 있어요. 뭐요? 새로운 수사의 핵심은 외환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가 준비되고 있어서 이거를 꺼내들진 않은 거거든요. 구속영장이나 뭐 체포영장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외환을 가지고 뭘 하진 않은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수사의 기초나 이런 것들 다 쌓고 수사도 어느 정도 진척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제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의 그런 이제 뭐 토끼 잡는데 이제
뭐 소잡는 칼을 쓰지 않는 뭐 이런 개념 같은 걸 텐데, 그러니까 시간이 좀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아까 이제 강경훈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종류의 것이나 아니면 이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있고 이후에 이제 외환 유치가 제기가 되면 그것은 거의 구속이 확정적이죠. 그리고 지금 드러나는 정황으로 본다면 약간만 알려진 것만으로도 외환의 가능성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불안해. 구속이 되긴 될 겁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시점이 언제냐 이 문제인 거죠 지금. 아 근데 오늘 경훈 씨 대본이 굉장히 재판부에 대해서는 네. 특별히 비판의 각을 세우진 않으시네요. 아니요. 아닙니까? 편의를 봐줬다. 아 그거. 그렇죠. 영장 판사가 윤을 너무 많이 봐줬다. 얘기를 했죠. 뭐 욕을 심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욕을 심하게 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게 교훈이겠죠. 재판부 말씀하시는 그렇죠. 이재명 1심 유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네. 뭐 이런 교훈이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암울하게 해석한다면은 그 앞에 지기현이 풀어주면서 했던 논리가 어쨌든 그걸 깰 수도 없다는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영장 판사가 지금. 시간이요? 시간 문제? 그렇죠. 이게 기주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걸 사유에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특검이 뭐 사유를 공개한 거에는 그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건 그냥 인정해준다. 그런 부분이 지금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또 다른 혐의로 이걸 영장을 청구하는 거라서 또 뭐 그것까지 해석의 영역이다 그냥. 그럴 가능성이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죠. 뭐 해석을 막 그 어거지로 뭐 확장시키고 이러면 이게 법원의 어떤 기류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조희대 기류 뭐 이런 게. 조희대. 있는 거죠. 오랜만에 듣는다. 지금 살아있나요? 왜 이재명 대통령이랑 썩수 날리면서 악수 잘하던데. 네. 아무튼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완전히 법원이 또 이렇게 바뀔 거라고는 우리가 뭐 생각은 안 했지만 또 이렇게 이제 긴장하지 말라고 확 한번 해주네요 또. 아무튼 뭐 빨리빨리 이 윤석열이 밖에 나다니는 꼴을 그만 봤으면 하는 입장에서 얼른 좀 잡아갔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소식 홍민철 기자가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한국은행이 금융안전 보고서를 냈다는데 여기에 좀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요? 이것도 윤석열이 싸놓은 똥 같은 문제라 참 이것도 화가 나는 얘기입니다. 똥을 몇 개를 싼 거야? 진짜. 쓸 수가 없습니다. 똥쟁이네. 어제 이제 한국은행이 금융안전 보고서 발표했는데요. 요게 이제 분기별로 조금씩 나오고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오는 보고서입니다. 네. 그 내용 중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그 우리나라 주택 정책 금융 현황과 평가 이런 내용이에요.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택 정책 금융. 네.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 대출 뭐 이런 뜻인데요. 이게 대출 규모가 너무 많다.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 이런 지적이 여기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네네. 그럴 만한 것 같아요. 네. 정책금융 이게 좀 얘기가 좀 낯서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소득이 좀 낮은 사람들, 네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이 주택을 사서 주거 안정을 이루게 하겠다. 뭐 이런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 금융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이게 이제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좀 낮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굉장히 낮기도 합니다. 한 4%다 일반 대출이 그러면 이제 3%나 그 이하로 떨어질 때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대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은행에서 똑같이 신청을 하고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받는 건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공공기관이 대출을 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금융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은행에서 내가 정책금융 신청을 했는데 우리은행이 내주는 게 아니라 공사가 내주는 거다. 그러면 뉴스에서 나오는 뭐 디딤돌 대출, 뭐 이런 보금자리론 이런 게 정책금융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그 한 번씩 들어보셨던 이름이실 것 같은데 이름이
디딤돌. 응. 뭔가 딛고 올라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네. 그리고 보금자리. 따뜻해. 이름 잘 지었어. 그죠. 요 두 개가 이제 대표적인 주택담보대출 그 정책 금융상품이고요. 디딤돌 대출은 그 약간 복지적인 성격이 강한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은 사람들한테 나가는 대출입니다. 그래서 디딤돌이구나. 그래서 디딤돌. 네. 이 디딤돌이랑 쌍벽을 이루는 게 전세자금 대출인데 네. 전세자금 대출 이름은 버팀목. 야 이름 네이밍이 기가 막히네. 이게 긍정적으로 가면 안 되는데. 푸근한 단어다. 버티 의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이 보금자리론은 이제 그거보단 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 대출이 나갈 수 있는 가능한 주택 가격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디딤돌은 좀 더 낮고, 네네. 그리고 대출이 나갈 수 있는 그 수요자의 소득 수준도 좀 더 낮습니다. 보금자리론은 그거보다 좀 높고, 네네. 재원 조달도 그래서 조금씩 달라요. 디딤돌 대출은 이제 그 국민주택기금이라고 해가지고,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국민주택기금? 예, 네, 들어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 신청하려고 그 쓰는 청약통장 있죠. 네네. 그 청약통장에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 돈이 국민주택기금으로 갑니다. 그 돈들을 이제 그 수요자들한테 모아가지고 청약하려는 사람들한테 모아가지고 주택기금에 넣고 그 주택기금으로 이제 디딤돌 대출 같은 걸 내주는 거죠. 복지적인 성격의 금융상품. 청약통장에 넣는 돈은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기금으로? 그렇죠. 그렇구나. 그거 뭐 딴 데다 쓰지 않고요. 거기다 모아둡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시 빼기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맞아. 그 기반으로 뭐 대출도 못 받고. 보통 일반적인 대출 적금 상품들은 안 그런데. 근데 보금자리로는 이제 그거보다 좀 높은 복지 성격이라기보다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 대출 상품. 그래서 대출을 아까 이제 은행 대신 내준다. 이건 표현이 좀 그런데 대출로 발생하는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 개념에 이 채권을 공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이자를 받고 원리금을 받아서 상환하는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사는 이걸 받아가지고 뭐 그 유동화라고 해서 다시 그 채권의 권리를 팝니다. 그렇게 해서 재원을 만들어서 굴리는 게 보금자리론. 으로 크게 볼 수 있어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 뭐 윤석열 정부가 정책금융을 많이 내놨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비판을 또 받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냥 생각으로는 지금 뭐 디딤돌 대출이랑 보금자리론 이런 게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죠? 왜 그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냐면 이거를 어찌됐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책 목적인데 그걸 시장 친화적인 목적으로 쓰는 짓을 좀 했어요. 이게 PD님 혹시 이거 페이지가 가능한가요? 1번 페이지 좀 띄워주시면요. 이게 그토록 제가 원래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겁니다. 2022년도에 8월 달에 나온 조치인데요. 그러니까 보금자리론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생애 최초 주택, 뭐 신혼부부, 뭐 이렇게 하고 대상별로 이렇게 조금씩 이름이 좀 다른 보금자리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보금자리론에 대한 내용인데 현행을 보시면 뭐 주택 가격에 좀 제한이 있죠.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소득에도 1억 원 미만이라고 이렇게 규제가 다 있는데 다 없애버립니다. 일단 주택 가격 자체가 제한이 없어요. 이러면 이게 소득에 따른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 목적의 대출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게요. 애초에 취지부터가 완전 무너져 버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도 제한을 없애버려요. 아니 근데 연령 제한도 없으면 그러면 애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애 최초면 어린이도 할 수 있다는 건가? 야 신박한데? 이건 소득이 있어야 나가는 대출이기 때문에 애기를 받을 수가 없죠. 아니 뭐 모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야, 그 얘기 대단한 얘기다. 아니 근데 뭐 워낙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이상하게 해서 이제 아니 건물 갖고 있는 어린이면도 얼마나 많은데. 아니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 종류의 그 우리가
방송 초반에 이렇게 질문이 오니까 굉장히 다른 거를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연령 제한이 없으면 아기가 받을 수 있는 이런 질문에 예상을 못하고 제 얼굴이 빨개졌는데 일단 아기는 안 됩니다. 아니, 소득이 있어야 없으면. 되니까. 네. 아니 어린이도 소득 있을 수 있잖아. 맞아. 네. 대리만 우기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고요. 포인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갑자기 궁금해졌어. 네. 제한을 다 없애버리고. 네네. 딱 하나 남은 게 대출 한도 6억 원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도 이 6억 원도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왜요? 그래서 약간 좀 복잡한 개념인데 후순위 대출, 이거는 공고민님이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직접 하세요. 오늘 뭐 안 좋으신가? 그러니까 아파트를 10억짜리를 살 때 대출이 6억이 들어있으면 은행 가서 대출해 주세요. 그러면 6억 빼고 4억을 기준으로 대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4억 이상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짜게 하면 3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 6억이 있고 3억을 받아 9억에서 1억을 어디서 또 갖고 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때 변경된 건 그거랑 무관하게 그러니까 10억에 대출을 4억으로 해야 되나? 전세를 4억으로 했어야 되나? 아무튼 6억으로 하면 그 6억은 무시하고 네. 그냥 6억을 내주는 거예요. 갖고 6억 그런 이런 게 건 상관없이. 네. 보통 이거 설명할 때 20억을 기준으로 하는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어찌됐든 후순이라는 건 그 10억짜리 집의 권리에 대한 어떤 그 채권의 개념인데 전세를 들어가 있으면 그 전세가 먼저 됩니다. 선순위가 돼요. 그러니까 은행은 이 사람이 6억 이미 대출이 이미 있다고 대출이 보는 있다고 거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4억만 해주는 거죠. 못 받을 수 있는 돈에다가 대출을 내줄 수는 없으니까. 담보 물건은 10억짜리인데 거기서 더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원래는 4억만 되는데 그거가 무관하게 그냥 6억을 내줘버리는 개념의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걸 다 딱 하나 남은 게 이제 내가 집을 그 전에 산 적이 없으면 돼. 그게 생초. 그게 생초죠. 그러니까 생초만 딱 남았다. 서울 시내에 있는 집이 20억에 10억짜리 전세가 들어가 있으면은 10억 전세 끼고 네. 6억 대출 받고 내 돈 4억 갖고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야. 근데 그렇게 하면 보통 상환료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러긴 한데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금융시장의 그건데 한국은 그런 게 잘 적용이 안 돼요. 왜냐면 집값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를 이렇게 규제로 놓고 있긴 하지만 실제 작동은 잘 안 하는. 그럼 엄청 비싼 아파트도 다 상관없이 지금 해주는 거잖아요. 강남권 이런 데도 다. 그렇죠. 요 주택 가격 두 번째 칸, 표 두 번째 칸에 네네. 주택 가격이 9억, 8억 이렇게 돼 있는데 제한 없으면 되니까. 투기 과열 지역도 다 상관없고. 생애 최초라는 이 정책금융 상품이 도입된 취지를 생각해 보면 이제 보통 생애 최초라는 게 이제 30대에서 40대, 30대란 말이에요. 30대. 그러니까 이게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게 작은 혹은 서민 아파트, 서민 집을 사는 걸 도와주겠어. 그리고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지원해 줄게. 이렇게 도입되어 있는 거였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여력이 별로 없는 상태였단 말이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엔 집값이 너무 오른 상태였던 것이고 그러면 니즈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른바 중산층 중에 상층 정도인 사람들은 니즈가 여전히 있는 상태였던 거죠. 좀 비싼 아파트를 좀 사고 싶은. 그러니까 이제 돈이 이렇게 뭐 돈을 많이 벌지 않는 사람들도 아파트를 자기 집을 사고 싶은 게 있지만 이제 이미 좀 돈을 좀 많이 번 사람들은 이 대출이 막혀 있는 상태였을 거잖아요. 소득이 이제 부부 합산 1억 원이면, 그러니까 한 명이 5천만 원 정도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근데 둘을 합치면 1억이 넘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좀 비싼 대출을 받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대출을 받아라. 주택담보대출하면 이제 금리가 좀 높으니까 그걸 받아라라는 게 원래 설계였던 거죠. 이 상품은 이제 좀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런 걸 풀어주고 이걸 풀어줄 수 있다고 100번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해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강남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강남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내가 강남은 못 갈 것 같아. 뭐 마포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 뭐 이랬던 사람들도 마포 들어가고 강남 들어가는 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층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발생해 버리는 거죠. 정책금융 상품으로 상층을 끌어올리지 못했는데 예전 같으면 정책금융 상품을 풀어버림으로써 상층을 끌어올리는 효과, 나머지도 다다다다다 같이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런 효과가 나게 됐고 좀 악질적인 게 이 후순위 대출을 허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출량을 늘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상 더 대출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전세를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라 전세는 그냥 채무거든요. 그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하면 내가 전세를 내주면 그거 채무로 잡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무로 잡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건 쌤쌤이거든요. 그 보증금 들어온 건 재산인데 전세권이 저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채무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금융에서 본다면 그냥 채무예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이제 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한도를 늘려주는 효과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이론상 굉장히 얇은 갭 투자가 가능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서도 자기 자본이 부족해도 많지 않아도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죠. 1억 갖고 10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게 해놨다. 뭐 이런 게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5천만 원, 와이프 5천만 원 벌고 있어. 안 들어가 사는 거죠. 집을 투자 상품으로 그냥 사버릴 수 있는 상태를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내가 집에 들어가서 사는 리브의 개념으로 이런 정책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돈 버는 사람들은 이거를 투자의 가능성으로 많이 보게 돼요. 이게 투자 상품이 아니거든요, 절대. 투자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물론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거 받으면. 그래도 만약에 이게 정말 투자 가치가 높은 그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면 잠깐 뭐 들어가서 살았다가 뭐 해도 충분히 남는 장사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출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네네네. 네. 요게 이제 생애 최초 특례. 두 번째가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이렇게 해서 1번 2022년 8월에 나왔던 게 좀 너무 그러니까 아뜨 하면서 그거 없애고요. 조금씩 늘린 거예요. 일단 소득 제한 없앤 게 이제 2번 페이지 띄워주시면 되는데요. 소득 제한 없애고요. 주택 가격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고요. 대출 한도를 좀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 올리는데 만기 옵션이 50년짜리가 나와요. 여기서. 이게 2023년입니다. 엄청난 뉴스였죠. 와. 그리고 DSR 지난번에 방송 안 보신 분들이 훨씬 많을 텐데 자기 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 그걸 적용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마음껏 돈을 땡겨가지고 집 살 수 있게.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인기였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대출을 받았죠. 이게 전체 규모가 정해져 있었죠.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 40조인가 60조인가 그랬을 거예요. 특례 보금자리 갑자기 특례 보금자리론을 하겠다. 이제 연초에 딱 발표를 하면서 이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 뭐 한도 끝도 없이 막 대출 해줄 수는 없으니까 한도를 정해놓고 하겠다. 근데 조건이 뭐냐 이랬더니 조건들이 마마막 풀리는 아까 그건 생애 최초잖아요. 이건 좀 다른 거니까 요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생애 최초보다는. 근데 보니까 50년 만기가 등장한 거예요. 50년 만기 뭐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이 30년 만기나 이제 이렇게 많이 하는데 50년 만기를 하게 되면 한 해에 내는 돈이 이제 많이 살라미가 되는 거잖아요. 언제든 팔아버리면 되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50년짜리가 등장하니까 다들 지금 내가 30대면 80대까지 저걸 그런 생각 안 해요. 빌릴 때 그냥 1년에 얼마를 내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무조건 아파트는 오르는 거니까 내가 이걸 사서 올릴 수만 있으면 대출 받는 거예요. 근데 1년에 받는 돈이 약 20%가 깎여? 오케이. 뭐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게 나왔을 때 다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소진이 됐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이 딱 발표되고 이게 개시되고 나서 아파트 가격이 쭉 오르고 멈춰요. 딱 그거 끝나고 나서 소진되고 나서 아주 거의 뭐 선착순 대기표 뽑고 하듯이 선착순으로 아주 빨리 뭐 이따가 또 설명을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네. 하지만 더 골 때리는 게 있었죠. 이건 말고도 또 우리의 모든 상상력을 다 무너뜨려버린 신생아 특례. 사실 시장 효과로만 놓고 보면 이 신생아 특례가 가장 약하긴 한데 이것도 또 골 때리는 게 있으면 세 번째 충격은 더 대출인데 컸죠. 이러는 게? 요거는 이제 소득 기준을 2억까지 올렸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해서 2억 5천까지도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1억씩 버는 사람들한테 특례로 고소득자들까지 그렇게 대출을 내주는 일이 이 신생아 특례 대출. 근데 그분들은 대출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실 텐데. 생각을 해보면 신생아 특례잖아요. 신생아 특례인데 부부가 1억씩 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연령대가 이게 확실히 이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40대, 50대. 40대, 50대 아니죠. 애를 낳는 사람들인데. 신생아, 그렇지. 그러니까 극히 일부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 나이에 고소득이다. 완전 퍼센테이지가 줄어들게. 그렇죠. 네. 그들에게 이거야말로 이제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효과가 적었다고 하잖아요. 충격은 정말 컸어요. 저런 사람들한테 정책금융을 대준단 말이냐? 근데 이것도 정말 빠른 속도로 소진이 됐어. 뭐 당연히 이건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하고 싶겠죠. 굳이 돈 아끼게 해준다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재밌잖아요. 원래대로면 이제 부부 합산이 이제 연소득 1억 3천 이하고 시세가 이제 9억 원 이하였는데 부부 합산이 2억 원 이하로 올라간 상태. 그러니까 그런 게 1억짜리를 버는 사람들에게 시세 한도가 없는 상태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고가 아파트를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오케이 이런 거 박인 세일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무조건 하겠네 이거는. 그러니까 1억씩 버는 사람들이면 무조건 강남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거 솔직히 이자 좀 더 내고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지금이야 타이밍이거든요. 이게 무슨 부담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이야 타이밍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정부에서 아주. 금리가 왜 이렇게 낮아요? 너무 1.2네. 아니, 이건 이제 그 홍보용 최저금리 이렇게까지 낮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얼마나 높아요? 한 2% 나요? 2% 후반대, 2% 3% 초반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아까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하다 못 드렸는데 그 대환 대출. 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주택을 갖고 있어요. 새 주택을 살라 그래. 혹은 내가 지금 주택을 갖고 있는 대출이 있어. 그럼 이걸 이 A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이 특례로 받아갈 수 있게. 와. 섬세하다. 이렇게 섬세하게 아주 돈을 썼구나. 근데 이런 이 정책 금융의 규모가 대체 얼마나 된 거죠?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얘기만 들어도.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제 대본이 지금 사라져서. 죄송합니다. 네. 어휴, 또 얼굴이 빨개지네. 근데 진짜 나중에 그래프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요 대출,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에 오르고 하반기에 보합을 하거나 약간 하락을 하거나. 그러면 이게 좀 재밌었던 게 이제 특례 대출이 이제 나오기 전에 대부분 부동산 전망이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하락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 맞아. 맞아. 그랬죠. 왜냐하면 하반기가 되면 주주주주 내려오니까. 그런데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뭔가 발표되지 않는다면. 근데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 발표가 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을 줬고 전문가들이 있는 사람들은 우와 이건 뭐지? 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설렘을 줬죠. 지금이야. 이걸 놓쳤어. 네? 놓쳤어요. 그래서 또 보합이 왔어요. 하반기에.
가격이 이제 약간씩 떨어지거나 뭐 이제 강남 같은 데 유지되거나 뭐 이러다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작년에. 근데 이건 도대체 뭐지? 이게 신생아 대출 이것이 나왔을 때는 저거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거다. 근데 그게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줘요. 그냥 그것 자체로 끌어올려주니까 빡 올려준 그런 효과가 있어. 그래프가 진짜 상반기에 쭉 오르고 발표될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되면 기대를 하게 되죠. 아, 이 정부는 상반기에 뭔가를 해줄 거야. 수십조 규모의 뭔가를 해줄 것이다. 절대 떨어뜨리게 냅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런 신뢰. 그렇죠. 시장의 신뢰를 줬죠. 묘한 신뢰를 줬죠. 절대 우리 윤 정부는 절대 떨어지는 걸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온 것 같긴 해요. 아, 참. 그래서 이 정책 금융 규모 그래서 얼마나 대체했던 건가요? 30%대입니다. 30%. 30%대. 네, 전체 이제 대출 중에 가계신용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그냥 대출 뭐 우리가 신용 대출 받는거나 카드론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합쳐서 하는 게 있는데 가계대출이 그 주택담보대출이 한 1,20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정책대출이 315조가 2023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아마 더 높아졌겠죠. 그러니까 30%. 10채 중에 3채를 정책으로 사는 게 정책이 뭘 위한 정책이냐고. 부동산 더 잘하라고 막 부채질을 막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 빨리 사. 지금 타이밍이야. 이러는 거잖아요. 야, 그럼 지금 윤 정부가 이제 끝나고 이재명 정부가 됐는데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진짜 약간 이 거대한 아까 똥만 쌌다 그러는데 거대한 똥들을 이제 막 치워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다? 지금 일단 뭐 완화된 기준들을 좀 손을 보고요. 그리고 논란이 됐던 건 다 지금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은행 얘기는 그래서 이제 DSR 규제에 일단 넣어라. 지금 정책대출 말씀드린 건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넣어라. 근데 제가 계속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DSR이라는 게 뭐 그렇게까지 그런 게 아니라서 어찌됐든 넣으면 소득이 낮은 분들이 탈락이 되겠죠. 근데 어찌됐든 이제 가계부채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당국은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정책 대출을 시장 가격 상승 혹은 유지 정책으로 썼던 윤석열 정부가 진짜 이거 어떻게 체포 안 되나? 체포영장 통보 안 되나? 혐의는 정책 오남용 혐의. 이걸로 정책적인 걸로 이제 거의 사법으로 끌고 가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여기까지. 사형.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얘기만 들어도 좀 갑갑한데 이미 그리고 어쨌든 혜택 받으신 분은 다 행복하게 지금 다 지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그렇다고 잘못한 건 아니니까. 전전긍긍하고 있겠죠. 그분들은.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떨어질까봐? 집값이 떨어질까봐? 네.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가? 뭐 최근에는 좀 행복하시지 않을까. 지금은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정책금융이 완전 희석돼 버리는 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상한을 다 뚫어버린 거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 이런 게 이제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혜택을 입어버린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줬다 빼서? 예를 들면 금리가 올라가도 이런 사람들은 그 충격이 덜 하거든요. 네.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연 2억 원을 버는 부부가 애 하나 낳았다고 해서 그 무슨 어마어마한 2-30억대의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리를 낮춰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대출이 그 금리가 한 1% 정도 올랐다고 해서 엄청난 타격을 입을 거냐.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시기에 원래 기준대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신청을 했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집값이 올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집값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윤석열 정부가 이 정책금융을 통해서 집값을 부양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라는 게 한국은행의 평가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보고서를 보면 요거 때문에 이게 부동산 상승에 항상 영향을 줬다라고 한국은행이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정부는 이걸 기반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상승이 정책금융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뭐 100% 그건 아니지만 상당한 영향을 줬다라고 평가를 했고 그럼 그거에 맞게 조정들이 이제 벌어지겠죠. 일단 뭐 앞으로는 좀 돈 많은 사람들한테 정책금융은 안 가게 하겠죠. 그건 이제 기본이 될 테지만 그걸 기반으로 그럼 부동산 안정을 위한 대책들은 무엇이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주목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사콜콜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시사콜콜 2부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한무 기자가 준비를 하셨는데 네. 제목이 아주 흥미로워요. 폭염 휴식 보장 걷어찬 윤석열의 사람들. 네. 네. 이게 33도가 넘으면 너무 더우니까 네. 노동자들에게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보장하자. 그리고 사업주가 이걸 안 지키면은 처벌하자. 네. 이런 방안을 김문수 노동부가 추진을 했습니다. 오. 추진을 했는데 이게 막혔어요. 그 막은 곳이 이제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곳인데 네. 요 내막을 이제 뒤에 좀 더 살펴보고 네. 먼저 휴식 보장이라는 게 그 현장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절실한 내용인지 그걸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네. 요 사진 보시면 이게 조선소 철판 온도를 이제 재는 거예요. 60도, 오. 50도 이래요.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게 뭐 더우면은 30도 좀 넘어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현장 온도는 철판이 구워지니까 2배 이상 막 올라간 거예요. 요 위에서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용접 작업을 이제 하게 되죠. 조선소 용접공들이. 체감온도 엄청 높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용접 작업 하려면 이거 마스크 써야 되고, 그렇죠. 옷도 두꺼워지고, 이 용접 봉이 이제 1000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걸로 이제 철판을 녹여야 되니까 그 주변 온도는 더 뜨거워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조선소에서 하는 일 중에 이제 도장. 이제 그 색칠을 하는 거, 선박 외벽을 이제 칠하는 작업인데 이것도 복장이 우주복 같습니다. 와. 그러네. 안전모도 써야 되고 이게 스프레이로 뿌리는 작업도 있어가지고 이제 몸을 이제 꽁꽁 싸매고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해요. 이제 너무 극악의 조건인 거죠. 네. 이러면 사람이 살기 힘들 것 같은데 정말 이건 일을 맞습니다. 하면서도 네. 실제로 이 더위 속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하신 노동자들이 꽤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게 더위 속에서 일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뭐 한두 건도 아니고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게 이게 참 심각한 일인데 네네. 작년 8월에도 오후 2시면은 이제 한낮이죠. 가장 뜨거울 때죠, 사실상. 네. 네. 그 하나오션 이제 옛날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 그 하나오션 거제고선소에서 조선소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숨졌는데 네. 선박 내에 있는 엔진룸에서 그 도장 붙일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당일 최고 온도가 이제 기상청 기준으로는 32도였는데 네. 그 노동자가 발견된 엔진룸의 체감 온도는 34도였고 작업장에 냉방 시설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이제 휴식도 보장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가 이제 체감 온도가 33도가 넘어가면 시간당 10분 휴식 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사측이 거부를 했습니다. 사실 이 33도가 넘어갔을 때 시간당 10분 휴식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는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명시가 돼 있어요.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네. 아예. 근데 가이드라인이니까 강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측에서 거부를 해도 이게 그 노조 쪽에서 힘을 쓰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단체 협약, 그러니까 단협을 해서 이제 휴식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협상을 하긴 했는데 기온이 이제 올라갔을 때 점심 시간을 좀 연장하는 정도였던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1시 반, 2시 됐을 때는 또 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그 산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2023년 6월에는 그 코스트코 이거는 많이 알려지죠. 하남점에서 카트 정리 업무 하던 30대 청년 네. 김동호 씨가 사망을 했는데 이게 6월인데도 저도 주말에 뭐
가족들이랑 어디 마트 이런 데 가면 아직도 맞아. 또 푹푹 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쵸. 네. 사고 당시 보면은 온도가 35도를 웃더라고. 이게 계속 걸어다니면서 카트 정리를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3만 보, 4만 보씩 아이고. 이렇게 걷는 고강도 노동입니다. 카트 무게도 하나가 되게 한 20kg 정도 되고. 그게 막 한 맞아요. 30개, 40개, 네. 40개 이렇게 한 네. 번에 끌고. 네, 하는 맞습니다. 작업인데 이게 드라마에도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노무사 노무사 노무진에 네, 맞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기반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했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그 드라마에도 나오는데 그 휴식 시간이 3시간에 15분. 그러니까 너무 적은 거고 그쵸. 이거를 휴게실이 5층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10분이 걸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5분밖에 못 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지하 주차장 안에 그냥 그 쪼그려서 좀 쉬시거나 그런 일이 많았는데 근데 그 지하 주차장 안에는 어쨌건 냉방 시설이 안 돼 있는 상황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예, 그 보통 더운 이제, 상황에서 그냥 쉬신 거죠. 요새는 국소 냉방 장치라고 해서 이제 조그만 에어컨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면 아직도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런 약간 특히 진짜 마트나 이런 데도 가면 아예 잠깐 차에서 내리는데도 확 더운 맞아요. 그런 데도 많거든요. 아직도. 네, 맞아요. 이때도 계속 일하시면 정말. 네. 그리고 그 택배 물류센터 여기도 매년 더위와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에 노조가 쿠팡 물류센터 체감 온도하고 네. 휴식 시간 이거 조사한 거를 공개를 했는데요. 보면은 이게 지금 시간이 뭐 3시, 6시 20분, 11시 30분 뭐 이런데도 체감 온도가 32도, 34도, 33도 이래요. 요 안에서 이제 냉방 장기가 부족하니까 온도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 휴게 시간도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폭염주의보 다 폭염주의보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 뜨거운 온도 속에 노동자들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열 질환에 대한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거 통계를 보면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온열 질환 산재 승인 건수가 147건이고 이 중에 사망자가 22명이나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여름에도 반복될 우려가 있다.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또 갈수록 여름이 더 더워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건 이 온열 질환 사고를 막기 위해서 뭐 물론 모든 곳에 뭐 에어컨이 빵빵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어쨌건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의 이 휴식 시간을 계속 정기적으로 시간마다 몇 분씩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시간마다 15분씩 이런 식으로 보장을 해주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그런 거는 이제 냉방이 불가능한 현장도 있죠.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건설. 이거는 맞아요. 그냥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고 거기에 이제 보통 33도, 34도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면 그 상황 자체로 그냥 그 콘크리트잖아요. 아까는 조선 같은 경우에 조선이나 조선 중에서 바깥쪽 이거나 건설에서 바깥쪽 이쪽은 이제 선풍기 정도 외에는 이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기온에 그냥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휴식 외에는 답이 없죠. 네. 이게 이제 실태 조사가 있는데 폭염 때 네. 휴식 없이 일하는 경우가 휴식을 하는 경우에 비해서 온열 질환 발생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인 거긴 한데 네네. 조사 결과에서도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이드라인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 보면 노란색 부분이 이제 폭염주의보 체감 온도 33도 이상 갔을 때 네. 매 시간 10분씩 그늘에서 휴식을 제공해라. 근데 이게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없고 회사가 안 지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제 뭐 문구는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을 계속 안 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 계속해서 희생이 이어지는데도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네. 아니 근데 이 휴식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근데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맞아요. 뭔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제화하자, 휴식 보장을 법제화하자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고 국회가 이제 움직여서 지난해 10월 달에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을 개정을 했어요. 네. 거기에 그 들어간 문구가 뭐냐면 사업주는
폭염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좀 모호하니까 네. 요 구체적인 내용을 노동부가 소관하는 산업안전보건규칙에 위임을 한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폭염이 뭐 몇 도일 때가 폭염인지 뭐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그런 거를 노동부가 규칙으로 정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속 조치로 노동부가 올해 1월 달에 그 규칙 개정안을 내놨고요. 그 가이드 지금 원래 있던 가이드라인이 1시간에 10분이었잖아요. 네네네. 그걸 이제 차용해서 2시간에 20분은 쉬도록 하자. 요렇게 한 겁니다. 요렇게 하면은 강제성이 부여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산안법에 보면은 그 사업주가 폭염 시에 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법안하고 규칙이 이제 맞물리면서 강제성이 부여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게 좀 괜찮아진 거 아니에요? 근데 국회에서 어쨌든 법 개정도 돼서 이제 강제성도 생기고 노동부가 또 세부 규칙도 마련했다는 건데 근데도 왜 휴식 보장이 이 법제화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 빌런이 등장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개혁위원회. 이게 제가 앞으로 규계위라고 부를 건데 규계위. 네. 정부가 이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를 할 때 그 규제 내용을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노동부가 만든 규칙도 이제 규계위로 넘어갔죠. 근데 이제 규계위가 이걸 보고 철회를 공고한 겁니다. 아니 근데 국회에서 이걸 법으로 개정된 건데 자기가 철회하라고 한다고요? 국회에서 법이 개정됐고 그에 따른 하위 규칙을 노동부가 만든 거죠. 네. 2시간에 20분. 네. 그럼 그 하위 규칙을 규계위에 넘긴 거예요. 심사를 해달라고. 근데 그 규계위가 요 규칙에 잘못됐다고? 안 된다. 철회 권고. 이렇게 내려지니까 이게 삐그덕한 거죠.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이 논의 과정을 보면은 규계위가 이제 이 안건을 두고 2번 회의를 했어요. 네. 첫 회의는 이제 경영계, 노동계, 뭐 노동부 입장을 듣고 두 번째 회의 때 이제 의원들끼리 논의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1차 회의록 보면 경영계는 뭐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 뭘 갖고 반대를 했냐 이게 네. 이제 관건일 텐데 그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 부여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사람이 죽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미 반복이 되고 있는데 무슨 근거가 더 필요한 건지. 그죠. 그걸 잘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태 조사에서도 휴식이 예방 효과겠다. 온열 질환 사고 예방 효과겠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도 네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약간 사람이 더 죽어야지 근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들리기도 하네. 언제까지 이걸 네, 해야 약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거가 더 축적돼야 된다는 말인가? 무슨 그리고 막말해. 그 해외 사례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온에 따라서 사업주에게 이제 의무적으로 그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외국엔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그래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 보면 26.7도가 넘어가면 법적 의무가 부여되는데 언제든 그늘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뭐 시간당 얼마의 물을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노동자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그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작업에 복귀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이 상식적인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26.7도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닌 정도인데 지금 우리 33도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주도 실내 온도를 적절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과중한 작업은 15.6도 좀 이제 가벼운 작업은 18.3도 뭐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온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해라. 네. 이런 규정들이 있고요. 카타르는 이제 6월부터 9월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는 5개 작업을 하지 마라. 너무 더우니까. 네. 그리고 뭐 작업장 온도가 32.1도를 넘어가면 작업 중단해라. 이런 게 다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네. 그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네. 이제 3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25개국은 폭염 시에 구체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강제력이 부여되는 게 이제 24개국. 그리고 명확한 온도 기준까지 있는 게 16개국. 그러니까 많은 국가가 일정 수준이 되면 사업주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조치 사항들을 다 정해놓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경영계가 말하는 이 이야기들 지금 뭐 근거가 없다, 뭐 외국 사례 없다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경영계가 이렇게 생떼를 쓰고 있는 진짜 이유가 있을까요? 진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업종 특성하고 회사 규모를 좀 고려해가지고 좀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뭐 업종 특성이나 아까 뭐 건설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런 거 유예를 좀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노동부가 꽤 단호하게 반박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괄 시행을 해야지 이 조치가 효과가 있는 거다. 그치. 그리고 이 워딩도 있는데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사업주 자신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너무 지당한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형벌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 그러니까 징역 5년 이하의 그 징역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게 무서웠던 거 아닐까? 아니 그럼 잘못하면 사람이 죽는 마당에 이게 두렵다고 안 하면 그게 뭐 말이 되나?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가이드라인으로 있었는데도 작용이 안 한 거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처벌이 없으니까 그랬던 건데 그래서 이걸 바꾸자고 하는 건데 그런 주장을 이제 반복을 했습니다. 아니 두려우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뭐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이 말도 안 되는 경영계의 주장을 이 규계위라는 곳에서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네. 1차 회의 때 그 폭염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부여하는 조항을 이제 철회할 것을 권고를 했고 그다음에 2차 회의에서도 그 의견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이제 알아보려고 이제 회의록에 나와 있는 워딩들 몇 개 봤는데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때 그 불강력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적용 대상을 유연하게 하자.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사업주가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루자 이런 취지인 거죠. 경영계가 했던 거랑 똑같은 거고. 근데 불강력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뭐지? 그런 경우 유추하면 이제 소규모 사업장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금 심지어 금기법도 적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논리 구조를 따온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정이 어려우면 뭐 정부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요거를 시행을 할 수 있게. 네네. 그러니까 되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안 될 논리들만 갖다 대면 될 일도 안 되는 건데. 이게 보통 이런 규제들을 방어하는 그 경영계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세 사업장이라는 걸로 이제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영세 사업장을 만들죠. 영세 사업장을 창조한단 말이에요. 하청을 쪼개는 맞습니다. 방식으로 작은 영세 사업장들로 만들어 버리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야, 악랄하다, 악랄해. 그러니까 그 회사에 그게 부과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100명이 일해야 되는 일인데 그거를 10명씩 쪼개 가지고 10개의 회사에 하청을 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게 다 영세 사업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그들에게 다 지원, 그냥 원청이 해야 되는, 그러면 또 이 원청 문제로 또 넘어가고 이 복잡한 과정을 사회적 논의를 하자. 그래서 또 몇 년을 그렇게 돌리는. 이게 경영계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온 방식인데, 사실 이 문제는, 제기된 게 너무 직관적이잖아요. 직관적인데도 이제 그런 굉장히 클리셰적인, 아까 해외 사례 이런 것도 그냥 클리셰예요. 그 시간 끌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의 회의, 두 번의 회의를 그냥 넘기는 방식이에요. 그 해외 사례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검토해 봅시다. 그러니까 회의의 숫자는 정해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몇 번 회의하지 않는데 이런 뭐 하나마나한 얘기로 전문가들은 보이지만 어쨌든 검토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넘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들도 알아요. 해외 사례 다 있다는 거 다 알고.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주장 그냥 하는 거죠. 늘. 그리고 그런 해외 사례 하고 나면 또 영세 사업장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몇 년 미뤄달라 그러면 경영계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처벌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냥 클리셰고 요게 산재에서도 똑같이 있었던 거라 산재에서도 되게 많은 투쟁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줄여온 거 결국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온 거지만 여기에서도 똑같은 논의가 된단 말이에요. 뭐 외국에서 이 정도의 처벌하는 게 있냐 영국에 있다 미국에 있다 이런 주장하고 그럼 영세사업장은 어떻게 하는 그러면 50인 미만은 좀 유예하자 2년 유예했다가
정부 지원을 좀 늘려달라 이런 걸로 질질질 끄는 거죠. 진짜. 그런 과정에서 자기들은 또 쪼개죠. 회사를 쪼개서 또 영세사업장으로 또 만들고 뭐 이런 게 반복되는 거라 이것은 이제 사회적 논의라는 게 저는 그런 드라마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그게 언뜻 텍스트로 읽으면 그럴 법해. 양측의 대립, 뭐 각자의 입장이라는 게 있지. 이걸 넘어서는 게 있어요. 이걸 넘어서는 게 뭐냐면 죽음을 대하는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경영계의 저런 논리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 죽음을 비용으로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사회적 감수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니야말로 그 사람 한 명 죽어도 난리가 나요. 그렇잖아요. 어디서 누가 실종이 되고 뭐 이런 걸로 그렇잖아요. 맞아요. 한강에서 사람이 실족사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한강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길래 거기서 실족사가 벌어지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죽는 걸 알고도 그걸 방치하자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감수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너무 이론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또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해 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진짜 여기서 에어컨 안 된다고 우리도 막 방송하면서 더워 죽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잠깐 한 2시간 해도 너무 힘든데 저는 그래서 이걸 논의하시는 분들에게 그거를 한번 제안해 봤으면 좋겠다. 영상 33도인 상황에서 그 광화문 광장에서 그늘 없이 앉아서 1시간 회의해 보라고. 노동이 아니라 1시간 회의를 해봐라. 그리고 나서 논의하자. 예를 들면 이런 퍼포먼스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회의를 거기 잡아버려야 된다. 안전복 입는 거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있으면 반팔 입고 1시간 동안 이게 대리석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거기에 앉아있지 않아요. 거기에 10명 정도 쭉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해봐라. 해봐야 돼요, 진짜. 그러면 그냥 바로 도입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1시간 동안 떠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물 마시지 않고 끝까지 회의를 진지하게 임하신다면 뭐 그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럼 1시간 동안 세종대왕 동상을 돌아봐라 그냥. 그럼 한 1시간 동안 돌면 10,000보는 넘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끌지 않고 돌아봐라. 죽어요. 연세가 한 50대만 넘어가도. 아우, 젊은 사람도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군대 같은 데서도 30도 넘으면 야외 활동 안 시킵니다. 여름에 요즘에는. 그렇죠. 심각한 온열 질환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군대가 더 그거는 규제라기보다 민감하죠. 네. 왜냐하면 군대에서 그런 사고 났잖아요. 난리가 나니까. 실제 그런 사고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럴 수 있다. 라는 인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지금 생각하잖아요. 옛날에는 군대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군대에서 이 생떼 같은 내 자식이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노동 현장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제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런 인식과 문화의 문제, 요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지금 규계위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철회를 요구를 했는데 이걸 또 노동부가 받아준 거잖아요. 네, 이거를 맥없이 물러나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요 규계위의 철회 권고에 따라서 그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신 내놓은 게 이제 감시를 좀 강화하겠다. 뭐 폭염 안전 대책반을 꾸려가지고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6만 곳 점검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건설, 조선 이런 것들 이제 뭐 농업 이쪽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서 그쪽을 중심으로 이제 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감시하는 거는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면 뭐 감시를 하겠다 이러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캠페인 이런 수준으로 이제 전락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강제성을 부여하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노동부가 요거를 이제 일단 받아들인 거잖아요. 네. 이제 규계위 심사 결과는 이제 권고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고
맞아. 행정규제 기본법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은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러네. 특별한 사유면 뭐 그 규제 미비에 따른 뭐 산재 반복 이게 뭐 더 특별한 사유가 필요 있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부가 결단하면 될 일이다라고 제가 대본까지 써놨는데 이제 일단 노동부는 그렇게는 안 하고 이거를 제2법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2법 예고를 하게 되면 다시 규계위로 가요. 와. 이 안이. 규계위 뭐야? 대체. 근데 이제 규제 심의를 안 받고 근데 이제 법제처 심의로 못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게 규계 거쳐야 되는. 네, 왜 좀 이렇게 힘이 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지금 그래도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그래도 좀 민주노총 그 위원장 출신이시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민주노총 쪽에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까 이걸 다시 이제 제2법 예고를 할 거고 이게 이제 다시 규계로 가야 된다 그러시길래 아이고 규계로 또 가면 어느 세월에 할 거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민주노총 쪽에서는 사회적 압박이 필요하다. 그 위원들 좀 압박을 해서 전향적으로 좀 결단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제 혜림 선배가 말했던 것처럼 그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언급을 하면 효과가 뭐 있죠. 있겠죠. 있고 의지를 밝혀야죠. 그러니까 그게 뭐 어쨌든 절차라는 게 있고 이제 스텝을 밟게 되잖아요. 그러면 규계위에서도 그게 논의되는 게 사회적으로 지켜보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절차 이런 게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외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카메라를 비추는 것만으로 기자들이 어떤 압박을 받냐면 처음 나온 얘기가 질문 준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해요. 원래 질문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그러면 예전에도 질문 준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기자들을 너무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띄엄띄엄 보지는 말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질문 준비를 내가 오늘 이런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오는데 그거에 대한 논리 구조나 이런 것들 짠단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 서로 퉁퉁하면 알아듣는 얘기를 좀 더 국민들이 볼 때 알아듣기 쉽게 질문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면 예전에는 A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건데 A가 뭐뭐뭐뭐인데 요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건 뭐냐면 공개가 낳는 그러니까 사회적 시선이 많아지면 낳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심사가 있는데 그 사회적 시선이 굉장히 집중돼 있다. 그러면 그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옛날에면 대충 해야 될 거를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회의록을 누군가 바로 공개하고 보게 될 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각자 하는 말들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뭐 몇 개월 전에 했었던 회의록을 들춰보는 건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근데 이게 바로 회의록이 내가 한 얘기가 다 오픈될 거야라고 생각하면 말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공개되고 이게 시선이 집중되는 건 되게 중요하고 그것을 스타트하는 것에서 예를 들면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그것은 지금 시급한 문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가질 거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노동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범위의 국회의원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할 가능성은 되게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노동 감수성이 높고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은 이제 발언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근데 이 규계위 회의에서 사실 노동부 쪽도 노동계 쪽도 이야기를 안 하진 않았을 텐데 맞습니다. 여기서 노동계의 입장은 어떤 거였나요? 그러니까 일단 그 33도 2시간 20분 휴식 보장 요거를 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었고 다만 이제 독소 조항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 공정 과정에서 품질 저하 등 뭐 작업 성질상 휴식 부여가 곤란한 상황에서는 휴식 부여하지 말고 개인 보냉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게 연속 공정이 뭔지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계 입장에서는 모호하니까 이거를
경영계가 무리하게 끌어다 쓰면 또 법이 또 제대로 작용을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빼자 이런 얘기를 했고 사실 뭐 연속공정이 말이 연속공정이지 사람을 교대해주면 되거든요. 맞아. 돌아가면 그러면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일하던 노동자는 쉬고 다음에 들어가서 일하면 되고 요런 게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문구를 이제 삭제하자라고 얘기를 한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체감 온도,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33도의 체감 온도를 뭘로 기준으로 할 거냐. 요게 있었는데 그 조항에 보면 5개 작업은 그 현장에서 온도를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기상청 발표되는 걸로 하자. 요런 게 있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 그 건설 현장 체감 온도 요 사진 보시면 네. 이게 직접 노동자들이 이제 온도를 잰 거예요, 현장에서. 40도, 50도, 막 35도 이렇거든요. 요거를 그 건설 노조가 이제 조사해서 발표한 거 보면 기상청이 얘기하는 수치보다 평균 6.2도가 높게 나온답니다. 네. 그러니까 기상청 발표 기준으로 해버리면 그 실효성이 없다고 해야죠, 건설 현장에서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그 산재 발생하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건설업계인데 여기가 이렇게 쏙 빠져버리면 안 된다. 무슨 미국 이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26도라고 한 게 실제 체감 온도를 고려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네요.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계는 그런 그 우려되는 지점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고사하고 원래 얘기됐던 그 2시간 20분마저도 안 되게 돼버린 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어찌됐건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규계위가 또다시 어찌됐건 우리가 뭐 압박을 해서 이걸 바꿀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또 이걸 실컷 했는데도 또 규계위에서 이제 처리하라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원점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규계위가 대체 뭐 하는 양반들이길래 이게 뭐 이러는가. 그 이재명 정부에서 여러 개혁 대상이 얘기가 되잖아요. 사법부, 뭐 검찰 등등. 너무 많아요. 규계위도 이제 뭐 크진 않지만 좀 들여다보면 그렇게 만만한 조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고를 따르지 않으려면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밀어붙이지 못하고 제2법 예고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어떤 부처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고 하면 이거를 절차적으로 무조건 거쳐야 되는 네. 그런 뭐 사전적으로 보면 준입법적 기능을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대통령실 소속으로 돼 있는 조직입니다. 대통령 직속 대통령실 소속으로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정확히는. 야, 준입법적 기능이라면 좀 엄청난 것 같은데 지금 이 휴식보장 철회를 권고했던 규계위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사실 제가 이 발제를 시작한 이유는 사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장이 말씀하셨던 이 사람들 강화문에서 회의 한번 해봐야 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뭘까? 이게 궁금해서 사실 이걸 발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규계위 구성을 일단 보면 그 일부 국무위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네. 민간위원이 들어갑니다. 위원장을 2명인데 그 당연직에 이제 국무총리가 들어가요. 국무총리 1명하고 민간위원장 해서 이제 위원장이 총 2명이고 당연직 위원회는 그 위원으로는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해서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장관이 들어가고요. 국조실장, 공정위원장, 법제처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간위원은 17명이고요. 임기가 2년이고 한 번 중임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무슨 임기 보장 이런 게 좀 빡세게 돼 있어가지고 무슨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가 아니면은 못 바꾸게 돼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이제 규계위가 분과가 2개로 나뉘거든요. 분과별로 위원장이 있고 경제분과랑 행정사회분과가 있는데 이번 이제 휴식보장 안건은 이제 행정사회분과가 심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요건데 당연직에는 이제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산자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렇게 들어가고 민간위원은 5명인데 당연히 일단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위촉을 하는 사람들이죠. 야 불안하네요. 네. 이것만 봐도. 위원장을 보면 오균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좌 교수. 1985년에 행시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 국무조정실 이쪽에서 일을 많이 한 공무원 출신이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지냈고 그 공직을 퇴임해서 대학 교수를 재직을 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급 뭐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요. 그게 국무총리 산하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장관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규계위에 들어온 게 2022년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 오래 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고위공직자였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장관급으로 발탁이 됐고 꽤 화려한 이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서 황교안 캠프 참여한 이력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박성규 의원은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대변인을 지낸 이력이 있고 나머지 3명은 이제 대학 교수인데 법전원, 뭐 행정학과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경영계의 주장을 받아서 그 2시간 20분 모창 못하겠다. 그래서 그 민주노총 요 회의에 1차 회의에 참석했던 노동계로 참석했던 그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노동자 입장에서 의견을 말하는 민간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 너무 당황스러웠다. 구성이 딱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 뭐 시민사회라든지 그런 게 한 명도 노동계 없죠. 이런 사람들 형식적으로라도 넣는데 뭐 최소한 한도라도 넣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아예 그냥 다 외면해 버리는 걸로 보이네요. 주로 뭐 2명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경영계 입장만 계속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쟁점 사항이 있으면 요거를 이제 민간위원들이든 뭐 당연직이든 뭐 요건 요래 저건 저래 이렇게 논의를 하는 구조가 아니라 계속 원사이드하게 경영계 입장을 계속 얘기하는 회의 분위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명단 딱 봐도 그 경훈 선배가 얘기했던 것처럼 느낌이 싸해져. 약간 탁상행정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들었고 뭐 섣불리 추측할 수는 없겠으나 이분들이 계속 말하게 되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현장이랑 많이 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전혀 노동자들의 생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 이미 분명해 보이고요. 근데 특히나 이 오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력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고요? 네, 이분은 사기업 사회이사를 지냈는데 상장사예요. 심지어 코스닥 상장사고 LS 머티리얼즈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재직을 했으니까 규계위 활동 기간하고 이제 겹치죠. 그러니까 이래도 되나? 대놓고 사회이사 이게 보니까 사회이사로 연봉을 많이 받진 않는데 그래도 한 몇천만 원 받아요 이 사람이 그 회사에서. 이런 사람을 기업에서 사 기업에서 이익을 어쨌건 도모하고 있는 분이. 그래서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를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고 사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도 있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으면 자기 인사권을 행사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부수적인 인사를 넣는 것도 뭐 막을 수는 없겠는데 약간 이 이력은 좀 해도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범위를 좀 넓혀봤어요. 윤석열 정부 지금 이제 위원으로 있는 사람들 말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위원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지 이렇게 보니까 경제분과긴 한데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대한상인 부회장까지 지냈고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재계 대표 인사로 이제 위촉을 한 거죠. 그리고 뭐 코스피 상장사 일정실업 여기 고동수 부회장 이름도 있고 무슨 탄소 포집 기술 개발하는 업체 회장도 있고 그래서 구성이 좀 너무했다 이거는. 근데 보면 교수가 제일 많아요. 22명 중에 13명이 교수고 그 전공 보면 경영, 경제, 행정, 변호사 2명.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는 그 인식이 어땠을지가 좀 그려지더라고요. 네. 이쪽은 주로 진보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네. 학계에서도. 네. 별로 없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0 아닌가? 제가 행정학과잖아요. 교수들이 다 그쵸. 행정학과 이상한 사람들이었어. 불현듯. 아니 그럼 지금 이 규계위를 어떻게든 좀 변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좀 너무 심각해 보이거든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균형이 깨져 있고 그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균형이 깨져 있다는 게 결국엔 전문성이 깨져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특정 분야에 이렇게 뭐 편중이 돼 있으면 경제, 경영 이렇게 돼 있으면 뭐 환경, 노동 뭐 이쪽으로는 이제 당연히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표를 보면 그 규계위 분과별로 담당 분야하고 소관 부처를 보니까 엄청 많은 다양한 분야의 안건을 이 사람들이 다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경제, 행정의 뭐 어떤 효율성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좀 담을 수 있는 그러게요. 구성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사회분과 같은 게 특히 영역이 너무 광범위한데. 맞습니다. 그죠? 네. 좀 분과별로 또 위원들을 좀 세분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른 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많이들 아시는 개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 안에도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이제 민간위원이 될 수 있는 세부적인 분야가 명시가 돼 있고, 그러니까 뭐 공무원, 교수, 법조인 출신도 이제 물론 되고 시민단체, 경영계 추천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민간위원을 꾸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좀 낫죠. 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구성이 규계위 구성이 좀 달라요. 그 무슨 규계위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 이렇게 내놓고 이제 다양한 분야별로 위원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 벤처 협회 회장, 뭐 중소기업 학회 회장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약간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겠고, 환경 분야에서는 자연환경 국민신딱 대표이사, 녹색소비자연대 이사장, 그다음에 뭐 환경 관련된 연구원, 연구위원도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렇게 해서 쭉 보면 뭐 노동계가 뭐 확 들어왔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시민사회단체 약간 중도적인 느낌. 그 정도의 수준을 맞추려고는 했다. 왼쪽은 없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그 윤석열 정부에 비해서는 좀 나았다. 아 근데 일부러라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원래 이런 걸 하려면 사실 기계적인 균형이라도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뭐. 근데 다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원사이드로 돼버렸다는 거는 문재인 정부가 조금 노력했던 게 다시 이제 도돌이표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도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얘기이기도 해서 요거를 좀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니까 다른 위원회들은 이거는 지금 규계위는 대통령이 민간위원을 다 위촉을 해버리는데 뭐 대통령 쪽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국무총리 제청으로도 받고 국회에서도 받고 뭐 야당 여당 해가지고 몫을 좀 나눠 놓으면 이거를 좀 제도화 해가지고 규계위의 인원 구성이 조금 균형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국힘한테는 주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내가 정무 감각이 너무 없다. 지금 이거를 얘기하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거를 일단 대통령이 뽑고 나서. 그래, 다 뽑고 나서. 잘못했다 해 빨리. 잘못했다고. 지금은 일단 대통령이 다 뽑고 대통령이 이제 다 뽑고 이제 임기 말에 어느 정도 물갈이 한번 싹 하고 그치. 그다음에 이제 또 제도적으로 이렇게 정비하면은 맞아.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고 당연직 구성도 아까 보니까 산자부 뭐 이렇게 기재위 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노동부랑 환경부가 없잖아요. 어제 이제 국회 환노 있었는데 그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보당 장혜경 의원이 요 얘기를 했어요. 2시간 20분 얘기를 하면서 아니 요걸 논의하는데 노동부 장관이 안 들어갔어? 그 당연직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조금 노동이랑 이제 환경 쪽도 이제 그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게 민주노총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러니까 국민 생명 안전이나 환경 관련된 거는 규계위 심사 대상에서 빼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게 원래 뭐 경제 성장을 위해서 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자 뭐 이런 취지로 만든 거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런 잣대로 생명 안전 환경 관련된 사안들을 다뤄버리면 이건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예타 면제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규제 심사 면제 대상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겠죠. 전 타당하다고 보이네요. 노동부 안에도 규제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각 부처마다 원래 있죠. 규제심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러니까 꼭 규계위가 아니더라도 그 필요한 절차들을 이미 뭐 국회 각 부처에서 다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는 오히려 지금 구조에서는 규계위에서 하는 게 노동 관련된 거는 더 전문성이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마무리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해가지고 좀 우선하긴 한데
일단 올 여름에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더운데 일해가지고 죽고 다치거나 하는 일은 없어져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방안들이 또 노동부 장관에 대한 기대도 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도 크고 그래서 이제 현장 노동자들에게 그 피부로 와닿는 변화가 이번 여름엔 꼭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결론이 좋은데요? 깔끔했습니다. 네, 부디 올 여름에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시사콜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